여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최은순, 김건희 얘네들이 땅을 산 거는 적어도 10년 전일 텐데 그렇다면 그 시대는 또 다른 정권이 아니었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권에 의해서 뭐가 좌우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투기꾼들은 내부 정보를, 그러니까 관청 내부에 있는 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들켰을 때를 대비해서 권력의 보험을 들죠. 주로 많은 투기꾼들은 정치인들 또는 주로 정치인이라든지 정관계 인사들한테 보험을 듭니다. 그들한테 뭐 돈을 준다든지 또는 이익을 나눠준다든지 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만약에 뭔가 잘못됐을 때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방어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조치를 미리 좀 해두겠죠. 그런데 최은순,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 검사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데, 아니 자기 가족으로 만들었다는데 특이점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양재택 씨하고 최은순 씨가 일정 수준의 이상의 관계였던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양재택 씨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거의 뭐 가족이나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명백해 보이잖아요. 자, 양재택이나 윤석열이나 결국엔 검사입니다. 즉 검사를 끼고 투기꾼으로서 투기를 벌이고 또는 그 과정에서 동업자들을 골로 보내고 하는 것들한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주 유리한 자리를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정권 아래 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이 이 정부 내부의 이 개발 정보를 빼내는 거는요, 그거는 정권을 가리지 않죠. 정부 내에 부패한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었고요. 그들은 항상 그런 정보를 빼내주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개혁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그런 자들은 항상 윤석열과 같은 적폐 정권이 생기기를 바랄 것이고요. 그들이 암약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도려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고 이 지원이 참 통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요. 검찰을 시겁하게 만든 조우형의 한마디, 난 김용을 잘 모른다 입니다. 검찰을 시겁하게 만든 조우형의 한마디, 나는 김용을 잘 모른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조우영 씨가 증인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 김용 전 부원장님은요, 유동규로부터 뇌물 혹은 정치 자금 1억 9천만 원과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김용 전 부원장한테 2013년, 14년, 그 다음에 2015년, 16년에 모두 1억 9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2021년에 대선 경선 자금으로 6억 원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후 맥락이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뇌물이라는 것은 주고받은 사람한테 흔적이 잘 남지 않고 당사자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전달할 때 그 당시의 주변 정황하고 이 사람의 진술하고 얼마나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유죄, 무죄가 갈라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뇌물의 공여자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느냐가 거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인은 바로 유동규입니다. 근데 유동규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무려 4차례나 진술이 바뀌었고, 재판에 들어와서도 법정에서 또 진술이 바뀌었다. 그것도 김용 재판에서 바뀌고, 정진상 재판에서 바뀌고,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또 바뀌고, 심지어 같은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에서도 또 진술이 바뀌고, 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 말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검찰은 어제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끌고 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재판의 핵심은 돈의 전달 여부입니다.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진짜로 줬냐? 지금 현재 증거는 없고 유동규의 진술만 있는데 유동규의 진술은 오락가락한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보강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검찰은 지금 이 오락가락하는, 그래서 정말 신빙성 없어 보이는 이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끌어모으는 중에 걸려든 사람이 바로 조우형인 거죠. 지금 현재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 또 다른 진술이 있어요. 그게 누구니? 조우형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우형이 돈을 전달하는데 개입을 했느냐? 아니에요. 조우형은 이기성이라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서 남욱한테 돈을 전달해 줄 때 심부름꾼이었을 뿐입니다. 42억 5천만 원인가를 줬대요. 자, 42억 5천만 원인가 하는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이 이 조우형인 겁니다. 그러면 돈을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거는 유동규에서 김용한테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인데, 아니 엉뚱하게 이기성에서 남욱이라니, 그거는 하나마나 아니야. 그죠? 자, 돈은 그렇게 전달됩니다. 이기성에서 남욱으로, 남욱에서 김만배로, 김만배에서 유동규로, 유동규에서 김용 전진상 이렇게 갔다고 돼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 전달자인 사람들, 돈이 거쳐온 사람들은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 돈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사실 꽤 높죠. 내가 봐도 몰랐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들을 중간 전달자에 불과한 사람들 계속 불러와가지고 증언대에 세우는 걸까요? 즉 검찰은 카더라라는 진술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내가 돈을 전달해 주긴 했는데 어디에 쓰는지 나는 모르죠. 그런데 그 카드요?
남욱 준다, 누구 준다고? 그 카드예요. 카더라. 이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검찰은 이러겠죠. 비록 유동규의 진술이 흔들리나 당시 그 유동규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 이 조우형은 그 카잖아. 들었다 카더라. 그러니 유동규의 말도 신빙성이 있는 거네. 요렇게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별 관련이 없는 조우형을 끌고 온 거예요. 야비한 놈이지. 아니 직접 증거가 없으면 없는 거지. 카더라까지 긁고 오냐고. 이런 걸 보고 전문 증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카더라. 이 카더라를 이게 증거로 삼으면 안 돼요. 왜? 카더라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이거를 검찰이 하고 있어. 참 못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면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장동 초기 멤버죠.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브로커인데 부산저축은행에서 1,200억을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장동 이강길이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이강길이 바로 맨 처음 대장동을 시작한 사람이죠. 당시에는 이강길, 조우형, 그다음에 이기성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남욱, 백이성,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넘겨봤죠. 최종적으로 주도권은 김만배한테 넘어갑니다. 조우형은 이 과정에서 돈을 마련해주는 한마디로 물주 역할을 한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서 1,200억 부실 대출, 즉 대장동에 대출되어 있는 1,200억은 이건 사실 부실 대출이었어요. 담보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너무 좀 위험성이 그런 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억 원씩이나 대출을 받아왔는데 그거는 부산저축은행 사주와 관계가 있는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튼 이 부실 대출 혐의 때문에 대검 중수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문에 그때 서울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대거 투입이 돼요. 그 투입이 됐을 때 바로 윤석열 검사한테 불려가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조우형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왔다는 바로 그 사람이죠. 네가 조우형이냐? 네, 커피나 마시고 가 라고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사라져버렸다. 2번이나 소환됐었고 첫 번째는 이거 이제 다음번에 가면 우리 돌아와서 살아나오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갑자기 사건이 사라져버렸다. 바로 그 사람이 조우형이죠. 커피 한 잔 얻어마시고 나왔다는. 당시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고요.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된 김홍일입니다. 야, 이게 참 묘하게 연결된다, 그지?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최은순 부동산 의혹하고 같이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동산 의혹하고 이 의혹하고 그 별개의 의혹이고 별개 사건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묘하게 얽히지 않습니까? 그쵸? 저만 그런 느낌 드나요? 등장인물이 비슷해서 그런가? 자, 여튼 이 조우영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건. 김만배, 윤석열이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조우영입니다. 자, 이 조우영은요 대장동에서 돈을 맨 처음 만들어준 자금 조성원이면서 동시에 불법 자금의 연결 통로가 됩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기성은 남욱한테 모두 42억 5천만 원을 전달해줘요. 근데 이 돈은 대부분 조우형이 전달해줬답니다. 이기성하고 남욱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거죠. 아니 왜 그랬대? 이기성하고 남욱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랬답니다. 이기성은 새벽 일찍 일을 시작하고 밤에 초저녁에 일찌감치 잠에 든답니다. 반면에 남욱은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내는 주로 잠을 잔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클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결국에 어떻게 그 사이의 중간 다리로 조우형을 뒀다. 그래서 불법 자금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전달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우형은 약 2천만 원의 심부름값도 챙겼대요. 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우형은 남욱하고 이기성 사이를 연결해 준 사람이지 이 사건 재판의 핵심인 유동규와 김용을 연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굳이 검찰은 이 조우형을 끌고 와서 증언대에 세운 이유가 있죠. 이기성에서 유동규까지 이기성,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연결되는 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쟁점이 없습니다.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받았다, 줬다, 얼마를 줬다, 받았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줬다, 받았다 다 인정을 해요. 따라서 이기성에서 유동규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문제는 유동규에서 김용 혹은 유동규에서 정진상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핵심 부분인데 이기성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이기성, 남욱, 김만배는 유동규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조우형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검찰은 내가 모르기는 하는데 그때 유동규가 뭐라 카던데? 카더라 이거야. 카더라가 필요한 거야. 이 카더라라는 진술을 받아내면은 검찰은 거 봐. 유동규가 한 말이 맞잖아. 유동규가 지금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그 카더라 맞잖아.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즉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흔들리면 검찰이 이런 것도 증거랍시고 끌어올려고 하느냐. 카더라까지 필요할 정도가 된 거죠. 사실 이 조우형은요,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만 2번 받았을 뿐 피의자로 전환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 사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현재 딱히 그 참고인 진술을 받았지 피의자가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묘하죠? 참 특이한 일이죠? 여하튼 검찰은 지금 이 조우형을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진술을 받아내고 싶은 겁니다. 즉 카더라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카더라를 이 조우형이 그닥 협조해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제 법정에서 조우형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김용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남시에 내가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뭐 들은 게 있긴 한데 그 당시 성남시 공무원한테 로비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남시 공무원은 나는 이 성남시 공무원을 유동규라고 생각했어요. 김용, 정진상은 나 잘 몰라요. 김용, 정진상이란 말을 언제 들었다? 그거는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처음 들었대. 자, 원래 검찰은 이 사람한테서, 이 조우용한테서 내가 잘 모르긴 하는데 그 돈을 김용한테 준다고 하던데요. 그런 말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나 잘 몰라요. 김용, 정진상 잘 몰라요. 김용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본 건 처음이에요. 이름 들은 거는 대장동 수사하면서 내가 이름 몇 번 들었는데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거죠. 심지어 그런 말도 합니다. 정진상, 김용,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 전에 한 바가 있어요.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할 때인데요. 나는 이번 사건을 유동규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한다.
정진상 나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이 조우영이 갑자기 진술을 잠시 바꾼 적이 있기는 있어요. 아마 검찰은 그 조우영이 잠시 진술을 바꿨던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어제 증인으로 불러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10월에 왜 그 남욱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갑자기 진술 바꿀 때 있죠. 검찰이 수사팀 바꾸고 대대적으로 다 재수사를 한다고 할 때, 그때 이 조우영이 검찰 수사에 불려가가지고 내가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도 같아요라고 언급을 했었대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그때 받아낸 이 조우영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조우영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조우영은 법정에 와가지고 다시 저 잘 몰라요를 시전한 겁니다. 검찰은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머쓱했을 거예요. 자, 뉴스타파, 재작년에 이 조우영 씨가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은 100% 유동규라고 생각된다. 정진상이나 다른 분들의 가능성은 없다. 이거는 유동규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물론 내가 확답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속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죠. 속사정은 잘 몰라. 내가 아는 건 유동규가 나쁜 놈이라는 거고 그 속사정은 잘 몰라.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거지로 법정에 앉혀놨으니 검사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안 나오는 게 사실 정상이겠죠. 네. 그랬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검찰은 적어도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적어도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는 다른 어떤 뭐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포기했느냐? 포기한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비록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회복은 어렵겠으나, 자, 적어도 다음 남아있는 또 다른 재판이 있죠.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여기서 만회를 하려면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지더라도 근소하게 아슬아슬하게 질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완전히 포기를 하진 않은 겁니다. 즉 형사 33부 재판에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김용 부원장 사건, 형사 22부 조병구 부장 사건에서는 적어도 평탄은 치고 가야 된다. 아슬아슬하게 패하는 건 상관없지만 확실하게 패해버리면 다른 나머지 두 사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버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검찰은 앞으로 이 김용 부원장 사건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손을 뭐 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김용 부원장 사건은 빠르면 10월 정도면은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은 이제 유동규 증인 신문이 한 2번 정도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면은 양측의 의견서 제출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정에서 최종적인 공방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공방을 마치고 나면은 선고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석 무렵 한 10월경 이쯤이면은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으로서는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김용 부원장 부분에서 그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428억 약정설이라는 부분하고요. 대선 경선 자금 부분인데 일단 428억 원 완전히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선 경선 자금도 유동규의 이 진술이 계속 엇갈렸다는 점, 그 다음에 그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계속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유죄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거나 한 석 달 정도 좀 지나고 나면은 결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쿨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